오늘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저는 이제 원래 생물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물리학자들이 항상 얘기할 때 뭐라 그러면 물리학은 이렇게 법칙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생물학은 되게 경향성만 예측을 한다. 막 그렇게 했는데 왠지 사회물리학은 이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 통계 물리학자들이 오히려 물리학의 그 본류에 있는 그 입자 물리학 그런 분들이랑 완전히 조금 달라요. 그 통계 물리학자들은 그 환원주의라고 하잖아요. 환원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네. 저도 저는 이제 오늘 강연 내용보다는 책을 열심히 읽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주로 왜 그 개미나 꿀벌의 사회성 곤충들이 어떻게 하나하나의 능력은 별것 없는데 그들이 모여서 뛰어난 그런 창발성을 가지게 되느냐 그걸 설명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그 별 볼 일 없는 개체들이 모여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창발성이 나오는 그 순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그 과학자들이 사회물리학자들, 통계물리학자들이 그 창발성이 나오는 것을 뭐 이렇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있나요? 분명히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네. 특정한 시점 혹은 특정한 스케일에서 창발성이 딱 어떤 창발성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우리가 어떤 커다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이렇게 보통 우리가 계층 구조처럼 생각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픽처는 그런 계층 구조 자체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연속 스펙트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면 개미가 그 놀라운 새로운 창발 현상을 보여주는 특정한 개미 마리수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조금 약간 다른 데 빗대 볼게요. 물 있잖아요. 물은 액체 상태이고 얼면 얼음인 고체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리터가 아니고 1리터 정도면 뭐 아보가드로수 이상의 분자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물 분자 한 100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의 상태를 액체인지 고체인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 주변에 또 주어진 환경하고 그 우리 안에서 이제 그걸 갖다 따져볼 때 그 기준을 갖다가 좀 더 다시 적용해야 돼서 굉장히 큰 수가 될 때는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작은 수일 때는 그것을 명확히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결국 모르겠다. 네, 잘 모를 수도 있다는. 네. 근데 많이 모이면 분명히 안다. 그 이수빈님이 그 자유도. 의미 있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유도라고 한 거는 그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의 개수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그 손승우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물 분자가 몇 개 있는지라고 하면 그 개수가 자유도라고 봐도 되죠. 물론 그거에다가 뭐 몇 배 정도는 되겠지만 대충 스케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손성규 교수님 얘기에 동의해요. 이게 그 통계물리학의 전통적인 그 이론 체계는 사실은 자유도의 숫자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제가 좀 어렵죠. 도대체 그러면 10,000개면은 큰 건지 100만 개면 많은 건지. 근데 참 제가 얼마 전에 요즘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재에서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통계물리학에서 작은 수라고 하면 100, 1000, 10,000, 100만 다 작은 수예요. 그럼 큰 수는 뭘까요? 큰 수의 기준은 보통 아보가드로의 숫자예요. 아보가드로의 숫자는 10의 몇 승인데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작은 수예요. 그렇죠? 10의 작은 수 승을 하면은 큰 수고요. 그다음 진짜 큰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10 위에 큰 수가 올라간 거예요. 10의 아보가드로 승만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좀 직관적으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가 뭐 어떤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는 그거는 그냥 큰 수죠. 아주 큰 수는. 네. 그 모든 원자가 한 곳에 모일 확률.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거 진짜 큰 수, 진짜 큰 수죠. 통계의 스케일이 다른데요. 부르는 이름도 있어요. 뭐라고 연력학적 한계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큰 수. 네. 그러면은 이어서 패널들 질문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회 현상들을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통계로. 근데 아까 산불, 뭐 지진, 뭐 이렇게 주식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어떤 현상들을 또 보셨나요? 책에 또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직 목차를 먼저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아니 뭐 그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지금 가물가물해서 아, 예. 그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교수님께서. 그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어떤 사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그 제가 있는 분야에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구체적인 연구들로 제가 많이 했던 문제들이 사실 이게 저도 제가 좀 연구하는 방법에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물리학자들은 평생 해결하고 싶은 중요한 문제를 딱 잡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재밌어 보이는 걸 하다 보니까 그 항상 어떤 분들이 저에게 요즘 어떤 연구하세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뭐 하지?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이제 맞다. 대학원생 중에 이 친구랑 하는 건 이거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하는 연구를 소개해 드리자면 제 그룹에 지금 현재 대학원생이 지금 5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고 있는 연구 몇 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것 같은 걸 위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 우리나라 국어사전 데이터가 있거든요. 국어사전 데이터를 보면 그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설명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표제 단어로부터 설명 단어를 향하는 화살표들을 이렇게 그리면 우리나라 국어사전 전체를 일종의 연결망처럼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처음 우리말을 외국어로 배우는 외국인에게 국어사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배워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어떤 단어들을 알려주면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말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 말을 빨리 배우기 위한 중심 어휘들의 집합이 있을까? 그런 예전에 연구가 그 돼요. 우선순위 영단어 책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우선순위 한국어를 만들어주시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그룹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지하철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역 사이에 인구 이동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요인이 있는지 뭐 그런 걸 보기도 하고요. 한 친구는 전 세계 각 국가 사이의 무역량을 가지고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을 경제 블록으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 블록의 일종의 경계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로 어쩌면 국제 정치의 면에서도 굉장히 그 경계에 있는 나라인 건지 뭐 그런 걸 살펴보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범준 교수님 오늘 강연 중에요. 그 산불 시뮬레이션한 경우를 보여주셨는데요.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산불 시뮬레이션해서 할 때에는 그 안에는 뭐 우리 주변에 산에는 봉우리도 있고 강도 있고 나무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이런데 교수님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냥 나무만 있는 평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랑 우리 산불 데이터를 직접 모으신 것도 보여주셨는데요. 거기서의 결과랑 잘 일치하는 게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통계 물리학의 개념 중에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그 모델의 구체적인 요인이 웬만큼 바뀌어도 그 전체가 보여주는 거시적인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산불 모형과 현실에서의 산불의 그 발생 패턴을 직접 비교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둘 모두 다 멱함수골의 그 산불 분포 패턴을 보인다 같은 거는 모형을 어떻게 설계해도 그거는 공통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하는 연구들을 너무 이렇게 현실에 너무 직접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믿고 주식 투자하면 안 안 돼요,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왜 그 예전 촛불 집회할 때 그
그 인원 수 표집하는 거 이것들 추정하는 거에 대해 제 재미있게 봤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각각 과학자들마다 추정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숫자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교수님은 주로 이런 거 추정을 하시고 하실 때 사실 어떤 변수들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변수를 넣고 혹은 그것은 이제 무시하고 하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그 촛불 집회에 몇 명이 왔는지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여러 과학자가 함께 공동 작업을 한 얘기를 책에 실었는데요. 그때 저도 진짜 재밌었어요. 그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데이터, 비슷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그 각 연구자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촛불 집회 참여자의 예측 숫자가 굉장히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굉장히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현실을 이해할 때 딱 정해진 하나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숫자 하나를 주는 것보다 여러 방법을 함께 적용해서 평균과 함께 그 평균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폭까지도 함께 제공하는 그런 예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평균은 얼마인데 표준 편차가 너무 커갖고 도대체 그 명확한 얘기를 하긴 좀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 말씀하셨던 세상을 그 통계물리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이론 모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론 모형을 단순화하는 것을 그 제 주변의 통계물리학자들은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단순화까지 우리가 그 받아들여야 할지 그거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항상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정말 단순한 모형을 만들어서 그 현실에 있는 어떤 현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단순한 모형이 정말로 맞는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항상 내 모형이 엉뚱한 설계로 올바른 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그 마음에 두면서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방법이 있나요, 손승우 교수님?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엉뚱한 설계인데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걸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가슴에 잘 새기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실 줄 모르고 깜짝 놀라고 있었는데요. 네, 교수님 안 그래도 멱함수 법칙 이야기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시청자들께서 멱함수 법칙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보여주신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나면 멱함수 법칙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멱함수 법칙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멱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y는 x의 a승 같은 거예요. x의 몇 승. x의 1승, 2승 예, x의 제곱도 역함수고 멱함수고 x의 3승도 멱함수고 x의 1.5승도 멱함수고요. 그래서 x의 몇 승이라는 수학적인 형태로 적히는 걸 이 과학자들은 멱함수라고 불러요. 파워로우라고 보통 부르죠. 이 멱함수를 멱함수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쉽게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칠판에 적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좀 분필하고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 수학에 제 생각에 고등학교 이과 수학 정도는 익숙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y는 x의 a승이라고 머릿속에 적으시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세요. 로그까지 쓸 거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로그를 양쪽에 취하시면 계속 할까요? 왼쪽은 로그 y고요. 오른쪽은 a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a 곱하기 로그 x거든요. 그래서 가로축에 로그 x를 그리고 세로축에 로그 y를 그리면 기울기가 a인 직선이 돼요. 그래서 멱함수를 가로축도 로그 함수, y축도 세로축도 로그 함수로 바꿔서 그림을 그리면 항상 직선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직선으로 표현되는 것은 사실 멱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 중에 이렇게 직선꼴로 보이면 이거 멱함수예요 라고 했던 그래프들은 다 가로축도 로그 함수, 세로축도 로그 함수 그렸을 때 직선이 나오는 것을 뜻해요. 그렇군요. 네, 아마 시청자들이 이번에 멱함수 설명을 들으면서 로그를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아마 꼭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네.
그 몇 함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정규 분포, 뭐 정규 함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몇 함수를 따르는 통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몇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자기 조직화된 임계성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거 뭐 산불 같은 거 계속 막으려고 해도 큰 산불 다시 일어날 거고, 그런 산불들의 규모를 보면 그게 이제 몇 함수 법칙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러면은 산불을 막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막아서 사실 더 큰 산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이런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국립공원에서 자연 발생하는 산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규모가 어떤 규모더라도 산불이 발생하면 무조건 그거를 껐대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문제가, 작은 산불도 막 계속 온 노력을 투입해서 끄다 보니까 숲이 너무 울창해지고요. 그러면 잘못하면 커다란 규모의 산불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요즘은 작은 산불은 그렇게 심각하게 끄려고 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큰 산불을 막는 방법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규모의 산불 피해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간벌 같은 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네. 산림청에서 그런 노력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